예, 안녕하세요. 이제 부동산학개론 기본 강좌 제 8강을 진행하도록 하겠어요. 8강은 이제 여러분들이 그 104페이지 보시면은 제 3절에서 그 수요와 공급의 이제 균형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균형 이런 말이 이제 등장하고 그 수요와 공급의 이제 균형은 이제 시장에서의 이제 그 균형을 말하는데 이 부분이 이제 그 지난 시간에 보셨던 이제 우리가 그 수요량의 변화, 수요의 변화, 그리고 공급량의 변화, 공급의 변화, 요거 이제 그 연장선상에서 이제 확인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 소비자들은 이제 그 가격에 대해서 어떤 행동을 보이고 공급자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행동을 보였는데 그 조금 이제 이해가 상반하죠. 소비자들은 물건을 좀 싸게 사려고 그러고 공급자들은 이제 물건을 좀 비싸게 팔려고 그래요. 그래서 그 물건이 이제 시장에서 거래가 되려면은 그 수요자 공급자들이 이제 합의가 일어나야 됩니다. 자기 욕심을 좀 버리고 상대방을 이제 존중하는 협상 과정에서 이제 합의점이 일어나야 되는데 그 합의점을 이제 균형이다라고 얘기하고요. 이 균형에 대한 논리는 이제 이후에 이제 시장이라든지 정책론에서 문제를 풀 때 아주 중요한 요소로 이제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탄력성을 넘어가기 전에 어떤 중간에 딱 배치가 돼 있어요. 시험 주제는 이제 균형에 대한 내용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균형의 결정이 있고 또 하나는 균형의 이동이 있습니다. 그 시험 문제는 이제 균형의 이동이 일방적으로 많이 나오고요. 두 번째는 이제 시험 그 주제 형식상으로 나오는 게 두 가지 스타일이 있어요. 지문으로 나오는 경우가 있고 그리고 이제 계산으로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걸 물어보든 이제 다 우리가 앞에서 수요의 변화, 공급의 변화에 대한 논리를 이해하시면은 이제 부드럽게 해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기출 문제를 많이 풀어보시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한번 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104페이지 보면 이제 가운데 그 맨 하단부에 뭐죠? 이제 그 그림이 그려져 있어요. 이제 균형의 결정에 대한 논리를 한번 보도록 하겠고요. 이 그림에 대한 해석이 좀 이제 필요하죠.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출제원이 그 다음 단계를 넘어가기 위한 이제 숫자 장난이 나오게 됩니다. 어떤 의미냐면은 가격에 대해서 이제 가격에 대해서만 반응하는 걸 물어보는 겁니다. 소비자들은 이게 수요량이었었어요. 소비자들은 이러한 우하향 형태를 이제 보인다 그랬고요. 가격에 대해서 공급자들은 이제 이러한 행동을 보인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제 이 서로 그 이해 상반하는 소비자 공급자들이 어떤 이제 물건을 거래하려면 쌍방이 이제 합쳐져야 됩니다. 이게 소비자 시장이고 이게 생산자 시장인데 합쳐지면서 이제 그림이 이제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됩니다. 가격을 잡고요. 가격에 대해 소비자들은 이러한 행동을 보이고 가격에 대해서 공급자들은 이러한 행동을 보이게 됩니다. 이때 이제 용어를 쓸 때 종축은 계속 가격에 의해서 움직인 질서이기 때문에 그들을 잡고요. 이 횡축을 뭘로 잡냐면 이제 거래량을 잡습니다. 횡축은 이제 양축인데 요거를 만약에 수요만 그리면 수요량이었었고 공급만 그리면 공급량이었잖아요. 이제 같이 그리면은 거래량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만나는 교차점을 우리가 균형이라 그래요. 이 균형이 이제 학문적인 이제 정의도 있지만은 이제 우리 시험과 연관돼서 한번 해석해 보면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 균형에 대한 정의가 잡히면은 어떤 이제 뭐죠? 그 다음 단계 그 균형에서 나오는 시험 주제 형식이 뭐라는 것이 이제 확인이 될 겁니다. 균형이란 가격 이외에 다른 요소가 다른 요인이 영향을 주지 않는 한 이렇게 표현해요. 주지 않는 한. 그럼 뭐만 영향 주는 거죠? 그렇죠. 해당자와 가격만 영향 주는 거야. 그 가격 외에 다른 요인이 영향을 주지 않는 한 변하지 않는 안정적인 상태. 이렇게 이제 대충 이해하셔도 됩니다. 변하지 않는 안정적인 상태. 요거를 우리가 균형이다라고 이제 잡습니다. 용어를 한번 보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두 가지 내용이 잡습니다. 그 결과적으로 이제 가격 이외의 다른 요소,
다른 요소 하면 우리가 이제 수요의 변화, 공급의 변화 요소를 말했었거든요. 즉, 곡선 자체를 움직이는 그러한 요소, 그런 요소들이 영향 주지 않으면은 균형이라는 것은 변하지 않는다는 뜻이고요. 뒤집어 얘기하면은 가격 이외에 다른 요소가 영향을 주면은 균형은 변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이게 균형의 결정과 균형의 이동이라는 타이틀로 시험 주제가 연상이 되죠. 그런 다음에 이제 균형축하고 이제 쭉 만나면 이게 합의점이기 때문에 가격축과 만나면은 이걸 균형 가격이다라고 이제 표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균형 가격이 어떻게 됐냐라는 식으로 많이 여쭤보거든요. 균형 가격 상태에서는 우리가 이제 판단할 때 소비자가 구매하고자 하는 가격, 수요자 가격하고 공급자가 판매하고자 하는 가격, 공급자 가격이라 그럴까요? 이 수요자 공급자 가격이 똑같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사고자 팔고자 하는 그 수요자 공급자 가격이 일치되는 지점은 여기 딱 한 군데밖에 없어요. 그게 우리가 균형점이다라는 거죠. 이렇게. 이게 나중에 계산 문제 풀 때 이제 기본적인 요소가 됩니다. 이때 성격을 보면은 이 수요자 가격은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 가격보다 높게 형성되면은 안 사겠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공급자한테 그 지불할 용의, 소비자 입장에서 공급자한테 지불할 용의가 있는 얘는 이제 수요자 가격은 최대 가격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는 거 주의하시고, 이 공급자 가격은 균형보다 낮은 가격이 형성되면 안 팔겠다는 뜻이야. 그럼 소비자한테 판매할 용의가 있는 최소 또는 최저 가격이라 그러죠. 최소 가격이다라는 성질을 가지게 됩니다. 그것이 이제 일치되는 딱 한 지점을 균형점이다. 그 균형점하고 일치되는 가격에서 균형 가격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마찬가지로 이 균형점하고 이제 거래량 축을 연결하면은 Q0라고 잡았을 때 요거를 이제 균형량이다 그럽니다. 뭐 5글자 쓰면은 이제 균형 거래량이고요. 그냥 균형량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하죠. 그런 이제 균형량 상태, 균형 거래량 상태에서는 구매하고자 하는 이제 수요량하고 공급량 있죠. 보통 수요량은 이제 QD를 표시하고 공급량 QS를 표시했었어요. 이것이 똑같은 지점 우리가 균형량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그럼 이제 균형량 상태에서 이 수요량과 공급량 둘 다 같은 성질을 가지게 되는데 둘 다 뭐냐면 양은 다 최대 수량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소비자들은 이제 가격이 주어졌으면 최대로 구매하려고 그러고 공급자는 최대로 팔려고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제 우리가 수요와 공급이 서로 일치되는 요 지점상에서 균형점이 이제 생기면은 균형 가격과 거래량이라는 즉 소비자 공급자들이 사고자 팔고자 하는 가격과 양이 똑같이 되는 지점이 말합니다. 근데 만약에 가격 이외에 다른 요소가 영향을 주지 않으면 변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 내용이 왜 그러냐 봤더니 만약에 X제라고 이제 가정을 했어요. 그럼 X제를 이제 팔고자 하는 공급자가 지나치게 욕심을 부리는 경우가 존재합니다. 그럼 비싸게 불겠죠? 그럼 균형보다 높은 가격이 형성됐다고 가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가격이 높게 형성이 되면은 공급법 측에서 공급량은 이제 증가하겠죠? 수요법 측에서 수요량은 감소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균형보다 높은 가격 수준에서는 수요보다 공급이 많은 이제 구조가 발생을 해요. 이거를 그림에 나온 것처럼 이거를 초과 공급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초과 공급은 수요보다 공급이 많은 시장 상황을 이제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초과 공급 상태에서 과연 공급자가 좋으냐? 그렇지는 않아요. 공급자들은 이제 이만큼 생산을 했는데 팔리는 건 요거밖에 안 팔린다는 뜻이니까 초과 공급량만큼이 재고가 돼가지고 창고에 썩어서 이제 문드러지게 됩니다. 그러면 결국 재고품이라는 것은 이제 재고품 생산할 때 그 생산비를 회수가 안 되는 수익면에서 굉장한 부작용을 발생을 해요. 공급자들은 우리가 너무 지나치게 욕심을 부렸구나 해가지고 이제 상대방을 존중하는 과정 중에 결국 가격을 내릴 수밖에 없어요. 이 가격이 스스로 내려갑니다. 가격이 내려가면 이제 수요량은 회복이 되고 공급량은 이제 줄어들면서 결국 시장이 초과 공급 상태가 된다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균형 가격 수준으로 가격이 하락하게 돼 있어요. 지금 시장이 초과 공급 가격이 좀 하락하는 모습이 보이죠? 이런 걸 잡으셔야 되고요. 지문으로 나온 적이 있었죠? 시장이 초과 공급 상태라면 가격은 하락할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거를 시장의 힘이라 그럽니다. 마찬가지로 균형보다 가격이 낮은 상태라 한번 가정해 볼게요. P1.
가격이 낮아지면 XG에 대해서 소비자가 지나치게 욕심을 부린 거예요. 그러면 이제 가격이 낮았으니까 수요량은 이만큼 늘어나고요. 공급량은 이만큼 줄어들 수밖에 없죠. 그럼 균형보다 낮은 가격 수준에서는 수요가 공급보다 좀 많아지는 현상이 나타나. 이거를 뭐라 그러냐? 초과 수요다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초과 수요는 수요가 공급보다 더 많은 시장 상황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럼 초과 수요 상태에 과연 소비자가 좋으냐? 그렇지 않아요. 소비자들은 이만큼의 물자를 원하는데 공급자들은 이 가격에는 공급할 의사가 없어가지고 물자 공급이 안 돼서 충분히 물자 공급이 안 되다 보니까 소비자들이 생활에 불편을 겪는 거야. 그래서 충분한 이제 자원을 배분받기 위해서 공급자들한테 우리가 지나치 욕심 부렸습니다. 높은 가격을 더 지불할 생각이 있으니까 물자를 충분히 공급해 주십시오라고 의사 표시합니다. 그럼 다시 가격이 회복이 돼요. 회복되면은 이제 공급량이 늘어나면서 수요량 줄고 다시 이제 어디로 돌아오냐? 균형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즉 시장이 초과 수요 상태 되면은 결과적으로 다시 어디로? 균형으로 돌아오는 시장에 이제 힘이 작동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다시 말씀드리면 이제 그 가격에 다른 요소가 영향 주지 않는 상태에서 즉 우리가 양에 영향 미치는 게 가격만이라고 가정했을 때 시장이 일시적으로 초과 공급이 되면은 가격이 하락하고 그리고 이제 시장이 초과 수요되면 가격이 상승하는 근데 어디까지 균형 상태까지 가격이 변하는 시장의 힘이 작동하다 보니까 이 균형 상태는 결과적으로 변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균형의 결정에 대한 주제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 부분 균형의 결정은 지금 보시다시피 문제를 이제 내기가 만만치가 않아요. 뭐 균형보다 낮은 상태가 초과 수요다라는 걸 초과 공급으로 한번 낸 적도 있었지만은 충분한 주제가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출제인이 선택한 것은 계산 문제의 이제 출발점을 판단한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균형의 결정과 관계되는 이제 계산 주제가 등장하게 됩니다. 계산을 낼 수 있던 배경은 균형이 가지는 성격 때문에 그래요. 균형 상태에서는 소비자, 공급자 가격과 수요랑 공급량이 일치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의 예제를 제가 말씀드려 볼게요. 우리가 함수 문제가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균형이 결정에 대한 함수 문제예요. QD 이렇게 함수가 주어집니다. 뭐 출제원이 어떻게 주어지는지는 뭐 출제원 마음대로지만은 기본 모델이에요. QD는 수요량이라 그랬어요. 그럼 1400 마이너스 2P라는 이 수요 함수가 이렇게 주어져요. 이 P는 가격을 말합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수요 함수에 대한 설명이고 공급 함수도 주어져요. 공급량 QS다라고 표시했어요. 공급량은 이제 200 플러스 4P다. 지금 이 데이터가 여러분 실제 데이터입니다. 실제 시험에 나왔던 데이터예요. 그럼 수요 함수하고 공급 함수가 이렇게 일차 함수로 이렇게 주어지게 돼요. 그러면은 질문은 이걸 통해서 시장에서의 균형 가격은 얼마가 되고 시장 균형 거래량은 얼마가 되는지 요거에 대해서 이제 알 수 있느냐를 여쭤보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물론 이렇게 간단하게 내지는 않고요. 요거 다음 단계 문제가 출제를 하고 있지만은 그 다음 단계 문제도 결국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걸 그 배경으로 깔아놓고 출제하는 겁니다. 근데 이 문제가 질문이 균형 가격과 거래량을 물어봤다 그랬죠? 이 문제의 포인트는 균형이라는 단어가 포인트가 됩니다. 아까도 그림상 보신 것처럼 균형에서는 수요량, 공급량, 소비자, 공급자 가격이 일치해야 된다 그랬어요. 그럼 여기 보면 이게 수요량이고 공급량 게 함수로 주어졌죠. 그럼 여기다가 그냥 여기다가 일일로 주어졌기 때문에 수요량과 공급량이 결국 같다는 뜻이야. 두 가지 같게 만들면은 이퀄이다 보니까 결국 요거하고 요것도 같다는 의미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1400 마이너스 2P는 결국 200 플러스 4P하고 이제 동일한 의미를 가지게 되죠. 그럼 이거를 이제 치환은 넘겨주면 되죠. 이 200이 넘어가면은 이제 1200이 되고요. 마이너스 2P가 넘어가면 플러스로 바뀌잖아. 이 등호를 넘어가면 부호가 바뀝니다. 그래서 이게 넘어가면은 이제 6P가 됩니다. P는 P끼리 묶고 상수는 상수끼리 이렇게 묶어야 돼요. 그럼 이게 넘어가면 1200이고 이게 넘어가면 6P가 되죠. 2P 더하기 4P니까 그럼 P값은 얼마 나오냐면은 200이 됩니다. 6으로 바로 나눠줘야 되죠. 그럼 가격은 200이고 그리고 이제 거래량이 이제 뭡니까 했을 때 어차피 수요랑 공급량은 균형 상태에서는 똑같아요.
그럼 200이라는 가격을 수요 공급, P값이 나왔으니까 위에 수요함수, 공급함수 아무 데나 집어넣어도 같은 값이 나와야 돼요. 근데 마이너스보다 플러스가 편하니까 그다음 200을 집어넣으면은 4 곱하기 200이죠. 4 곱하기 200은 800이 돼요. 800 더하기 200이니까 얼마? 1000이 나옵니다. 이러한 형상으로 이제 문제를 이제 푸시게 되는 거죠. 200, 4 곱하기 200, 800 더하기 200이니까 1000. 여기도 같은 값이 나와야 되죠. 그다음 200 집으면 400이고 1400에서 400 빼니까 1000이 나옵니다. 그래서 균형 거래량은 1000이 된다. 지금 이런 식으로 푸는 게 가장 기본 문제야. 요즘에 이런 문제를 내지도 않죠. 이건 15년 전에 처음 나왔을 때 문제긴 하지만은 어쨌든 이제 이 균형이라는 요소가 이렇게 이제 그림상으로 여러분들 머릿속에 가져주시고 균형 상태에서 이제 균형점이 의미한 높은 초과 공급, 낮은 초과 수요, 균형 가격 거래량의 균형 거래량의 성질하고 방금 이제 숫자적으로 이렇게 푸는구나라는 거로 연습을 해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전부이기 때문에 그 균형에서는 그럼 어떤 문제를 냈을까 하다가 이제는 이제 그 다음에 중요한 이제 테마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아까 균형이랑선 가격 위에 다른 요소는 영향 주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그럼 가격 위에 다른 요소가 영향을 주는 거야. 그럼 이게 수요선 자체, 공급선 자체를 움직이는 수요와 공급의 변화 요소거든요. 그럼 가격 위에 다른 요소가 영향을 주다 보면 균형은 깨지게 돼 있어요. 그 균형이 깨지는 모습에 대한 내용이 균형의 이동이가 관련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105페이지 하단부에 균형의 이동 이렇게 이제 문제가 제시를 해주고 있는 거죠. 그게 이제 엄청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건 지워볼게요, 이제. 균형이 결정된 상태에서 가격 위에 다른 요소가 영향 주다 보면은, 즉, 공급선 자체를 이렇게 우측, 좌측으로 움직이는 요소가 여기다 영향 주고, 수요선 자체를 우측, 좌측 움직이는 요소가 영향을 주다 보면은, 이 곡선 자체가 움직이다 보면은, 새로운 균형이 생기게 되고요, 시장에서. 그 새로운 균형과 기존의 균형을 비교했을 때 질문은 균형 가격과 균형 거래량이 어떤 식으로 변하는지 요거에 대한 이제 질문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걸 하기 위해서, 즉 균형의 이동을 하기 위해서 기본 모델을 다시 한번 또 언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05페이지 보면은 이제 그 균형이 이동해 놓고 밑에 양가로 1번에 수요의 변화가 나오고요. 그 다음 페이지 보면은 양가로 2번에 공급의 변화가 나와요. 이 두 가지가 절대적으로 많이 출제되는 내용입니다. 양가로 1번과 2번이 이제 그게 어떤 의미인지 이제 균형의 이동에 대한 논리 보겠습니다. 수요하고 공급이 이렇게 돼 있는 최초의 균형 상태를 한번 그대로 한번 따져볼게요. 이게 이제 어떻게 변화가 일어나는지. 최초의 균형 가격과 이제 균형 거래량이 이제 이렇게 질서가 이루어지고 있었어요. 가격축이고 이제 양축입니다. 근데 여기 이제 어떻게 변화가 일어나는지 판단할 때 우리 시험에서 이제 균형의 이동을 논하는 과정 중에 제일 많이 나오는 것이 네 가지 조합이 있습니다. 그게 어쨌든 어떤 논리냐면은 균형 이동 중에 수요와 공급 중 한쪽만 변하는 경우가 있어요. 한쪽만 변하는 경우. 이 한쪽만 변하는 경우가 절대적으로 중요한데 대부분의 문제도 여기서 나오죠. 한쪽만 변한다는 것은 이제 나머지는 당연히 변하지 않는다는 뜻인데 한쪽만 변하는 경우 수가 이제 네 가지 조합이 나옵니다. 그걸 수요와 공급의 4대 법칙이라고 표현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봤더니 첫 번째 경우 한번 볼까요? 수요가 증가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 지난 시간에 보셨던 수요의 변화 요소와 공급 변화 요소가 엄청 중요한 거야. 그거를 이제 베이스로 깔아놓고 이걸 내는 겁니다. 출전이 당연히 앞에 수요 변화, 공급 변화 안다고 가정하고 수요는 증가했어요. 그 우리가 증가라는 것은 곡선 자체가 움직이는데 어느 쪽 움직이는 거였었어요? 우측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이거 곡선 이동에 대한 논리예요. 그러면 수요가 증가했고 공급은 변하지 않았어. 그럼 이 말은 시장에서 수요를 변화시킨 요소는 있었는데 공급을 변화시키는 요소는 없었다는 뜻이야. 한쪽만 변하는 경우를 가정하는 거니까 이건 수요만 변하는 겁니다. 그럼 시장에서의 균형 가격과 균형 거래량은 이제 어떠한 모습을 보입니까? 뭐 이러한 이제 주제다라고 판단하시면 돼요. 근데 이제 이거 할 때 암기하지 마시고 그 기본적인 모델을 바탕으로 해서 그림으로 연상하셔야 돼요. 그럼 보시다시피 공급은 변하지 않았어요. 그럼 공급으로는 움직이면 안 됩니다. 수요를 변화시켜야 돼. 수요가 증가니까 어느 쪽 움직여요? 우측으로 움직이는 거야.
곡선 자체가 이렇게 얘가 이렇게 우측으로 이렇게 움직여요. 수요 곡선이 증가했으니까 우측 움직이면 새로운 균형점이 생기거든요. 그럼 최초의 균형이 새로운 균형으로 변했잖아. 그럼 가격이 어떻게 됐다? 상승하고 거래량은 증가하는 이 모습이 나타나지. 그래서 가격은 상승하고 거래량은 증가한다라는 4대 법칙 중에 수요가 증가했을 때만 논하는 첫 번째 주제가 나옵니다. 두 번째, 반대로 수요가 감소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 공급이 이제 변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수요가 불변이야. 공급이 불변이야. 근데 수요가 감소하면 우리가 앞에서 공부하셨던 것처럼 곡선 자체가 좌측으로 이렇게 움직이게 돼 있어요. 그 곡선이 이제 수요 곡선이 왼쪽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모습은 연습이 됐으니까 그럼 새로운 균형이 여기 생겼죠? 최초의 균형과 비교했을 때 가격은 하락하고요. 거래량은 감소하는 게 시각적으로 확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격은 하락, 거래량은 감소. 즉 여기서 보면은 이 두 가지는 수요만 변했을 때의 내용입니다. 공급은 그대로가 있고 수요만 변했을 때의 시장에서의 균형의 변화에 대해서 우리가 언급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세 번째 볼까요? 거꾸로. 수요는 변하지 않았어요. 근데 공급이 증가한가? 공급을 변화시킨 요소가 있었다는 뜻이죠. 그럼 가격은 어떻게 될까? 공급이 증가되면 여러분들 그럼 움직이면 되죠. 수요는 불변이니까 이걸 건드리면 안 되고 공급이 이거니까 얘를 증가는 어느 쪽 움직였었어요? 우측으로 이렇게 움직였던 거죠. 그럼 새로운 균형점이 생겼어. 그럼 가격은 하락하고요. 거래량은 증가합니다. 가격은 시장 균형 가격은 하락하고 거래량은 증가하는구나. 이러한 내용이 이제 잡히게 되죠. 그럼 하나 더 나오겠죠. 수요는 이제 불변이고 공급이 이제 거꾸로 감소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그렇구나. 그럼 공급이 감소했으니까 공급선을 좌측으로 이렇게 움직여야 돼요. 이동을 잘 하셔야 돼. 새로운 균형이 왜 생겼죠? 그럼 최초의 균형과 비교했을 때 가격은 상승하고 거래량은 감소하게 됩니다. 즉 가격은 상승, 거래량은 감소. 이 네 가지가 엄청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1, 2번은 수요만 변했을 때 논리고 3, 4번은 공급만 변했을 때 이 사고방식에 의해서 균형 가격과 거래량이 왜 이런 일이 발생하는지에 대해서 암기하지 마셔야 돼. 그 그림을 그리셔가지고 이거를 계속해서 손으로 그리면서 시각적으로 실체화시켜야 돼요. 그럼 자꾸 하다 보면 이 그림이 머릿속에 들어오면 고개만 까딱까딱 하면 돼요. 손가락만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은 이 문제가 풀리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주의사항이 그럼 기출문제가 어떻게 나오냐. 지금 여기는 노골적으로 수요가 변했고요. 공급이 변했어요. 상대방은 변하지 않았어요. 라고 직접 표현해 줬잖아. 이런 문제가 나오기도 해. 이게 현실적으로. 근데 그렇게 드물어요. 이게 매우 힘들고, 그럼 출제위원들이 이걸 확인하고 싶은 거야. 뭘 하고 싶으냐면은 수요의 앞에서 논했던 수요의 변화 요소와 공급 변화 요소, 그리고 이제 거기서 변화 요인에 따라서 수요와 공급은 우측 좌측 움직이는 요소를 우리가 연습했잖아요. 그러면은 그거에 대한 해석을 한번 물어보고 싶을 때 여기서 물어봐.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제 우하향 수요 곡선과 우상향 공급 곡선을 갖는 아파트 시장이다라고 가정을 해요. 그리고 아파트가 정상재라고 가정한 상태에서 질문을 어떻게 하냐면 예를 들어서 첫 번째 예를 들어서 보면은 소득이 증가했다. 우하향, 우상향 이 모습을 가지고 아파트 시장이라 아파트가 정상재라 가정했어요. 제가 정상재라 말씀드렸잖아. 그러면 정상재 나오면은 상대방으로 상대적 무슨 재? 열등재가 나와야 되고, 그럼 정상재, 열등재를 구분하는 판단 독립 변수는 뭐 있었어요? 그렇죠. 소득이었어요. 소득. 그러니까 소득의 변화에 따라서 시장 균형이 변하는지를 알고 싶은 출제원들의 욕망이 있는 거죠. 그래서 소득이 증가하면 시험 문제는 이렇게 표현하죠. 균형 가격은 상승하고 균형 거래량은 증가한다. 대충 써보면은 이런 지문들이 5개의 지문을 구성하는 것 중에 하나가 된다는 거죠. 그럼 여기서 이제 이 문제가 O냐 X냐, 균형 문제구나라고 바로 판단이 된 다음에 가격 상승, 거래량 증가가 과연 O인지 X인지를 10초 만에 판단하셔야 돼요. 주어진 시간 조건 10초야. 근데 우리는 더 빨리 판단해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여기서 두 가지 요소를 잡아야 돼요. 그럼 결과적으로 가격 균형 상태가 변했기 때문에 균형 상태를 변화시키게 만드는 요인을 먼저 잡아주시고 두 번째는 방향을 잡아야 돼. 근데 여기 소득이 나왔지. 소득이 나오면 우리가 그 앞에서 논했던 것처럼 소득은 수요만 미치는 요소가 됩니다. 영향 미치는 요소가 돼. 이거 나오는 순간 얘는 수요구나. 증가가 나왔잖아.
요인 중에 수요 공급 중에 수요가 나왔으니까 이 네 가지 조건 중에 1번, 2번 중에 하나고요. 그 증가가 나왔으니까 아파트가 정상적으로 가정에 증가한다 그랬죠. 그럼 수요 증가를 낸 거야. 그러니까 수요 증가, 이 1번을 내고 싶은데 수요가 증가했다 이렇게 노골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지문들을 가지고 이 수요가 변했구나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러니까 요 내용은 맞겠죠. 수요가 증가한 문제니까 가격상 거래량 증가 그대로 맞는 거. 이런 형식상의 문제라는 뜻이에요. 그 아주 유명한 문제 한번 볼까요? 수요면에서 수요가 나왔네. 대체 주택 가격이 상승하면 이렇게 나온 거죠. 상승하면 대체 주택 가격이야. 그럼 균형 가격은 상승하고 균형 거래량은 뭐 증가한다. 이렇게 이제 표현했다라고 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실제 시험 지문이에요. 여러 번 나왔었어요. 그러면 이제 이게 맞느냐 틀리냐 판단하는 거죠. 그럼 먼저 이제 우리가 대체제 부분은 수요도 있고 공급도 있어요. 그래서 균형에서 대체제 보완제를 내려면은 앞에 이게 수요인지 공급이 명시해 줘야 되는데 대부분 수요 쪽으로 출제를 합니다. 근데 수요면이라고 해서 수요가 이미 나왔어. 그럼 이제 1번, 2번 중에 하나야. 그 다음에 방향을 잡으면 되거든요. 대체제구나. 대체 주택 가격이 상승했다고 나왔어요. 그럼 대체관계는 물건들은 상대적으로 가격이 싼 걸 선택하는 거잖아요. 그럼 대체 주택 가격 상승하면 이걸 안 사겠지. 그래서 안 사는 사람은 어디로 몰려와? 문제 타이틀에 나오는 해당제로 몰려오잖아. 그래서 대체 주택 가격 상승은 얘는 수요를 증가시킨 요소가 되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이것도 수요 증가를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있더라. 그럼 가격 상승, 거래량 증가 같은 말이 되는 겁니다. 이것도 5가 될 거예요. 그리고 이제 공급 쪽으로 한번 볼까? 공급에서 가장 유명한 거, 생산 요소 가격을 제시해주고, 생산 요소 가격이 상승하면 이렇게 표현하죠. 상승하면은 균형 가격은 상승하고, 균형 거래량은 뭐 감소한다. 뭐 이렇게 이제 질문이 그 마무리가 되는 거죠. 그럼 여기서 보면은 이제 생산 요소란 말이 나왔잖아요. 생산 요소면 생산품을 만들래 필수로 들어가는 요소로서 앞에서 공급 변화 요소 했을 때 이게 뭐만 미치는 거다? 공급만 미치는 거야. 그럼 수요와 공급 중에 공급적인 요소가 나왔구나. 요인이 나왔어요. 그럼 3, 4번 중에 하나야. 그 다음에 방향. 생산 요소 가격이 상승했네. 그러니까 생산비가 높아진 거죠. 공급자들이 생산에 부담을 느끼겠지. 공급이 어떻다? 감소를 물어본 겁니다. 그리고 3, 4번 중에 몇 번을 낸 거냐면은 4번을 낸 겁니다. 그리고 이거 공급이 감소됐구나라고 인식이 된 상태에서 질문이 이제 균형에 대한 질문이구나. 그럼 4번을 냈기 때문에 가격은 상승, 거래량 감소. 이것도 맞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궁극적으로 어떤 문제를 풀어야 되냐면은 지금 예를 들었던 단순한 지금 대표적인 예만 집어넣거든요. 요 세 가지에 대한 예를 풀기 위한 그 과정을 여러분들 연습하셔야 되는데 요것에 대한 내용을 이해하시려면 두 가지를 알아야 돼요. 먼저 기본적으로 수요와 공급이 이제 변화 요소를 알아야 된다는 논리하고,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방금 논했던 균형이 변화되는, 수요만 변했을 때 공급만 변했을 때 균형에 대한 요 논리를 해석하는 게 엄청 중요해요. 때문에 균형의 이동은 이런 지문들이 상대적으로 풍부해가지고 이 수요와 공급 중에 한쪽만 변하는 경우가 거의 일방적으로 한 90% 정도가 다 이쪽에서 문제를 만드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이거 지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우리 책에 보면 이제 그 106페이지 하단부의 양가로 3번에 수요의 변화와 공급의 변화 해가지고 이게 오른쪽 107페이지 그림이 다 그려져 있어요. 이 논리가 이제 108페이지까지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렇게 장황하게 할 필요는 없는 주제고, 이건 뭐냐면은, 균형에서 이거는 왼쪽은 수요와 공급 한쪽만 변하는 경우라 그랬잖아요. 근데 이거는 수요와 공급이 동시에 변하는 경우야. 동시에 변하는 경우. 근데 이제 이거는 그렇게 많이 출제되지는 않는데 왜 그러냐면은 이 수요와 공급이 둘 다 동시에 변하는 경우를 보면은 총 12개 조합이 나와요. 다른 건 조합 나오지도 않고 총 12개 조합이 나오는데 12개 조합에 대한 내용이 전부 다 사실상 이걸 이해하시면 다 풀리게 되는 겁니다. 그 중에서 8개 조합은 12개, 8개 조합은 이거랑 똑같은 문제야. 예를 들어서 이렇게 출제하는 겁니다. 동시에 변한다는 논리는 수요는 증가했어요. 그럼 어느 쪽 움직여야 돼? 우측으로 움직여야 돼. 근데 수요 증가가 예를 들어서 공급 증가보다 크다면 이렇게 출제하는 겁니다. 크다면 그럼 가격은 어떻게 되고 거래량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요거에다 이제 방향을 이제 시험 지문으로 확정시켜 줬겠죠? 그게 O냐 X냐를 여쭤보는 겁니다. 수요도 늘었고 공급도 늘었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럼 이제 이게 이제 보시다시피 둘 다 변했어요. 둘 다 증가했네. 둘 다 우측으로 움직였어. 어느 게 더 크게 변했어? 수요 증가가 공급 증가보다 크다 변했으니까 수요 증가가 더 크게 변한 것이죠. 국어를 잘 하셔야 돼. 그럼 정석적인 방법을 하다 보면은 이런 내용이 나오는 거죠. 우하향 우상의 형태를 가지고 있는 시장에서 수요가 늘었어요. 그럼 어느 쪽 움직인다? 우측으로. 근데 공급도 늘었네. 근데 어느 쪽으로? 우측으로. 근데 수요 증가가 공급 증가보다 크다. 수요의 증가 폭이, 이동한 폭이 공급의 이동한 폭보다 크다는 뜻이야. 수요는 이만큼 증가해 공급은 요만큼, 이것도 작게 이동시켜야 되겠죠? 그럼 새로운 균형점이 여기 생겼잖아. 그럼 최초의 균형과 비교했을 때 어때요? 가격은 상승하고 거래량은 증가. 그래서 이 조건은 가격은 상승, 거래는 증가라고 이제 지문이 나오면은 맞게 되는 겁니다. 근데 현장에서 이 지문 하나를 풀기 위해서 이 그림을 그릴 필요가 있을까? 그릴 필요가 없어요. 왜냐? 여기서 이제 이게 많이 안 되는 이유가 이제 지금부터 등장하죠. 수요가 늘었고 공급도 늘었어. 근데 수요 증가 공급이 크다는 조건이 나왔어요. 근데 결과를 보니까 가격은 상승, 거래량 증가라고 나왔죠? 이 결과가 1, 2, 3, 4번 중에 몇 번과 똑같아요? 수요 공급의 4대 법칙 중에서. 그쵸? 1번하고 똑같잖아. 수요만 증가했을 때 가격 상 거래량 증가랑 이 결과가 똑같죠? 그럼 여기서 나오는 결론은 뭐냐면은 둘 다 변했어요. 둘 다 변했는데 둘 중에 어느 게 크다, 작다라는 변화된 폭이 나오면은 크게 변한 것만 생각하시면 돼요. 왜 그러냐 봤더니 논리적으로 봐서도 그래요. 수요는 10개 증가했고요. 공급은 5개 증가했다는 뜻이잖아. 이것이 이거보다 크다 그랬으니까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15개씩 상쇄시켜 버리는 거야. 그럼 요거는 결국 안 변하고 수요만 변한 꼴이 되는 거죠. 결국 수요와 공급이 둘 다 변하고 상대적으로 어느 게 크다 작다는 크기가 나오면은 크게 변한 것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요것이 요거보다 크네? 요것만 생각하자. 그럼 수요만 증가한 거니까 왼쪽에 4대 법칙 중에 1번하고 같은 결론을 우리가 도출할 수밖에 없는 거죠. 얼마나 간단해요, 이 논리가. 하나 더 해볼까? 수요 감소가 공급 증가보다 크다면 이것도 동일한 내용으로 이제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이제 그림을 그릴 필요가 없을 것 같아. 어차피 이 그림상이 이거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둘 다 변했는데 크다면이라고 나왔네. 그럼 뭐가 더 큰 거야? 수요 감소가 공급 증가보다 크다 이렇게 나왔죠. 그 얘가 10개 정도 감소한 거 얘는 5개 증가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잖아. 그러면 5개씩 상쇄시켜 버리면은 얘는 안 변하고 얘만 변한 거죠. 그래서 뭐가 뭐보다 크다 했으니까 요것이 더 크게 변했네. 그러면 이제 수요 감소가 더 크게 변한 거니까 뭐만 생각하시면 돼? 수요 감소 2번이 되는 거지. 그럼 결국 가격은 하락, 거래량은 이제 감소라는 조합에 나오면 맞게 되는 겁니다. 이런 것이 8개나 된다는 거야. 맨날 똑같은 거예요. 하나 더 해볼까, 그럼? 그럼 수요 증가가 공급 감소보다 작다면 이렇게 말장난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럼 수요는 증가해서 우측으로 움직였어요. 공급은 감소해서 좌측으로 움직였어. 어느 게 더 크게 변했어요? 이것이 이거보다 작다 그랬잖아. 크기가 나왔네. 그럼 이것이 이거보다 작은 거니까 얘는 10개 증가했다는 뜻인데 얘는 20개 감소했다는 말하고 똑같은 경우잖아요. 그럼 작게 변한 걸 상쇄시켜 버리면은 결과적으로 수요 증가 공급 감소보다 작다 그랬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뭐만 변한 거다? 공급 감소만 변한 거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럼 결과적으로 보면 공급 감소가 1, 2, 3, 4번 네 번째 나오죠. 그러니까 이거는 가격은 상승하고 거래량은 감소다. 이런 형식으로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이것이 가끔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은 그 출제원 입장에서는 이제 구차스러운 거야. 그래서 어차피 이 내용과 이거 똑같으니까 그런 면을 봤을 때 이제 이 네 가지가 엄청 중요하고 이것은 이 네 가지에 대한 해석을 제대로 알고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사고 방식이 되는 거야. 그래서 책처럼 구차스럽게 달리려 따질 필요는 없고 어느 게 크고 작고 있는지를 판단만 하시면 돼요. 근데 이제 이런 경우도 있을 수가 있어요.
수요 증가와 공급 증가가 동일하다면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 이제 둘 다 변했잖아요. 둘 다 우측으로 움직였고 증가하고 근데 크다 작다고 판단하면 크게 변한 것만 생각하시라 그랬죠. 근데 그는 동일하다는 말이 나왔네. 그럼 결국 이동한 폭이 똑같다는 뜻이에요. 그럼 이제 둘 다 만약에 둘 다 변하고 이동한 폭이 똑같으면 특징 중에 하나가 가격과 거래량 중에 하나는 변하지 않아요. 이렇게. 근데 상식적으로 수요도 늘어 공급도 늘어서 둘 다 증가잖아. 둘 다 증가하면 거래량은 반드시 증가할 거예요. 그 동일한 크기로 움직였구나. 이동한 폭이 똑같구나. 그러면 가격과 거래량 중에 하나는 변하지 않거든요. 그럼 상대방이 지금 거래량은 변했으니까 상대방의 가격은 변하지가 않게 됩니다. 이 조합이 하나 더 있어요. 반대적으로 수요가 감소한 거랑 수요 감소와 공급 감소가 동일하다면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둘 다 감소가 된 거예요. 근데 이동한 폭이 똑같대. 그럼 둘 다 이동한 폭이 똑같으면은 이퀄 관계면은 결과적으로 가격과 거래량 중에 하나는 변하지 않는다 그랬잖아. 둘 다 감소했으니까 당연히 거래량은 감소할 것이고 상대방인 가격은 변하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네 번째 같은 경우는 독특한 특징에 대한 논리죠. 이게 뭐 특징이라보다는 어떻게 논리적으로 당연한 건데 둘 다 증가 감소야. 플러스 마이너스예요. 증가 감소 동일 방향이야. 동일 방향 동일한 크기로 움직이면은 가격이 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양은 그 표현 그대로 하게 돼 있어요. 이 그림을 한번 구현해 볼까요? 우하향, 우상향 조건을 갖는 기본 모델에서 최초의 균형 상태가 변화되는 내용들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럼 수요가 증가했어요. 그럼 어느 쪽 움직인다? 우측으로 이렇게 움직여요. 공급도 증가했어요. 얘도 어느 쪽 움직여요? 얘도 우측으로 움직여요. 증가니까. 근데 동일하네. 그럼 수요 증가폭하고 이 공급 증가폭이 똑같다는 뜻입니다. 그럼 새로운 균형점이 생겼죠? 그럼 보시다시피 거래량은 늘어난 게 확인이 됐죠? 가격은 그대로가 됩니다. 이렇게. 여기까지 굳이 현장에서 확인할 필요 없을 정도야. 그럼 이제 수요 감소, 공급 감소 똑같아도 마찬가지지. 수요가 감소하면 좌측으로 이렇게 움직이죠? 공급 감소 똑같으면 이것도 좌측으로 이렇게 움직여요. 새로운 균형점이 여기 생겼고 보시다시피 가격은 그대로고 양만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동일 방향, 동일한 크기, 가격은 변하지 않아요. 하나 조합이 더 있겠지? 그럼 반대 방향. 수요가 늘었어요. 수요 증가와 공급이 감소됐네. 공급 감소가 동일하다면 그럼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수요가 늘었으면 앞에서 4대 법칙 중에 수요가 증가하면 가격이 상승 요소잖아. 공급이 감소하는 건 여기 있잖아요. 공급이 감소해도 가격이 상승 요소잖아. 수요 감소 증가든 공급 감소든 둘 다 가격을 올리는 요소이기 때문에 분명히 가격은 상승하게 돼요. 근데 동일하다는 말이 나왔잖아요. 아까 동일한 폭으로 움직이다 보면은 가격과 거래량 둘 중에 하나는 변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근데 수요 증가와 공급 감소가 둘 다 가격을 상승시킨 요소니까 가격은 반드시 상승하는데 그럼 나머지 거래량은 변하지 않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수요 감소가 일어났고 수요 감소와 공급 증가가 동일하다면 그 똑같은 폭이니까 둘 중에 하나는 변하지 않는데 상식적으로 수요가 줄면은 가격이 떨어뜨린 요소고 공급이 늘어도 가격이 떨어뜨린 요소잖아. 그러니까 둘 다 가격을 떨어뜨린 요소니까 가격은 하락할 것이고 그럼 상대방은 뭐죠? 거래량은 변하지 않게 됩니다. 특징이 나오죠? 어떤 특징일까? 증가, 감소. 감소, 증가. 수요와 공급이 서로 반대 방향으로 움직인 거야. 반대 방향으로 동일한 크기로 움직이잖아요. 그럼 그때는 항상 거래량이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 어느 한쪽만 변하는 경우가 있고 동시에 변하는 경우가 있다 하더라도 출제원들이 이제 지문의 풍부성을 논하기 위해서는 먼저 여러분들이 처음에 공부하실 때는 요 네 가지를 그림을 잘 그리셔가지고 내 걸로 이제 확인하시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엄청 중요한 것이고 결국 그리고 둘 다 변하는 경우는 이제 문제 지문을 통해서 이런 특징이 갖고 있다는 걸 확인한 다음에 문제 맞춰가지고 이제 이렇게 조종하는 거야. 이렇게 기출 문제가 이제 그렇게 충분하지 않지만은 모의고사에서는 많이 연습을 하시게 될 거예요. 근데 현실적으로 이제 문제 만들어 드려도 이쪽보다는 이쪽으로 많이 갈 수밖에 없고 요거는 이제 문제의
이 두 가지를 합친 이제 문제 완성품이 하나가 있어요. 근데 그 완성품은 나중에 한번 건드려 볼 예정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어쨌든 이제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뭐 막 경우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막 문제 지문을 암기하지 마시고 왜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지를 손으로 다 그림을 그리셔가지고 아, 이렇게 될 수밖에 없구나라고 이해를 하셔야 돼. 그래서 머릿속에 그림이 그려지는 순간에 이 문제는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균형의 이동이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이런 문제를 출제하겠다는 뜻이야.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자유롭게 이제 마음대로 곡선을 움직일 수 있을 때까지 끊임없는 이제 자신감에 의해서 계속 이제 연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요거를 지문으로 아까 몇 가지 예를 들었던 것처럼 나오지만은 출제원들이 이제 아까 균형의 결정에서 계산 문제 형식을 이제 풀었었잖아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이제 그 문제가 균형의 이동과 연관되는 계산 문제를 풀기 위한 어떤 과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이 여러분들 108페이지까지 엄청 중요한 내용이고요. 그런데 지금 여러분 109페이지 보면은 그 밑에 큰 3번에서 단기 균형과 장기 균형 이렇게 설명이 돼 있죠. 이건 보지 마세요. 이건 불필요한 내용입니다. 이것은 안 보셔도 됩니다. 보지 마시고 110페이지까지도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보충학습 있죠? 보충하지 마세요. 그거 모르셔도 문제 푸는 데는 지장이 없어요. 다만 이 중에서 일부 부분에 대한 논리는 뒤에서 정책론에서 연관되는 게 있는데 그 나중에 논점이니까. 균형의 이동에 대한 논리는 이게 뭐 가지고 연습하는지 여러분 111페이지 보시면은 그 예제가 있어요. 기출문제 가지고 한번 해볼까요? 28회 때 기출문제가 이제 설명이 되어 있네요. 그 다음 조건에서 A지역 아파트 시장에서 T 시점에서 T 플러스 1 시점으로 변할 때 시장이 변한 거죠. 시간이. 균형 가격과 균형량의 변화는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설명이 됐잖아요. 함수 조건이 주어질 거야. 아파트 공급 함수가 주어지고 그리고 수요함수하고 수요함수가 이렇게 주어졌잖아요. 근데 가만히 보시면은 최초에 이제 함수를 보면은 수요함수가 어떻게 주어졌어요? 이게 이제 시험에 나오면 이런 스타일로 문제가 나오는데 T 시점이 이제 기존 시점이야, 기존. 최초의 균형 시점입니다. 여기 QD는 900-P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이제 공급 함수가 있겠지. 공급 함수가 얼마나 주어졌냐면 공급 함수는 QS는 2P로 이렇게 주어졌어요. 그럼 이 두 가지만 가지고 논한다 보면 앞에서 우리가 풀었던 균형의 결정이었었거든요. 근데 이 문제가 아니잖아. 이거는 균형의 이동 문제야. 얘네들을 논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제 이게 변했네. T 플러스 1 시점에서 어떻게 변했냐 봤더니 T 플러스 1 시점의 수요 함수가 1500-P로 변했어요. 1500-P. 그럼 공급은 그대로 상태에서 지금 이런 수요가 이렇게 변한 거야. 근데 900이 1500이 됐거든요. 그럼 이거는 수요가 늘어난 거야, 이렇게. 그럼 수요가 늘어나면 뭘 한 거냐면 1번을 낸 겁니다, 1번. 수요가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가격과 거래량은 상승과 증가 이런 모습이 있는데 이 부분은 말로 내지 않고 요거를 함수 계산 문제로 낸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근데 공급은 변하지 않고 수요만 변한 거기 때문에 균형의 이동과 연관되는 건데 근데 기초적인 것만 알아도 답은 찾을 수가 있어요. 대충 찝어서 가격은 수요가 증가한 거기 때문에 가격은 상승, 거래량 증가라는 조합이 만들어야 돼요. 근데 이 조합이 안 맞는 게 거기 있죠. 예를 들어서 보기 1번 같은 것은 가격은 상승, 거래량 감소. 이건 말이 안 맞아. 조합이. 왜 수요가 증가하면 이런 조합은 나올 수 없으니까 방향에서. 그리고 이제 4번도 조합이 안 맞지. 그리고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제 2, 3, 5번 중에 이제 하나가 된다라고 이렇게 이론만 알아도 함축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한번 이거 푸는 거야. 그러면 앞에서 우리가 균형을 결정했을 때는 최초의 균형 상태에서 새로운 균형을 이제 구하는 겁니다. 그럼 그림상으로 어떤 논리냐면은 공급은 그대로고 최초의 이제 균형 상태에서 이게 변했을 때 요거하고 요 차이를 논하는 거죠. 그럼 최초의 수요함수하고 공급함수를 서로 맞춰서 요걸 잡고 새로운 수요함수하고 공급함수 잡아서 새로운 균형을 맞춰보는 거야. 그럼 최초의 균형하려면 우리가 연습했던 거 있죠? 균형 상태에서는 가격과 거래량이 똑같다 그랬잖아. 그럼 요거하고 요것이 이퀄이 된 거야. 이건 공급함수, 공급함 변하지 않았으니까. 그럼 요거랑 요거랑 이퀄이 되면은 결과적으로 이 P는 요거죠? 900-P가 되죠. P가 넘어가야 되잖아요. 넘어가면 3P. 그럼 900이 돼요. 그 P 값이 얼마나 나왔어? 300이 됩니다.
P값이 300에 나왔으니까 이제 거래량을 잡아야 되죠. 근데 변하지 않는 공급에다 집어넣는 게 편하죠. 그럼 여기다가 이제 300에 나와서 여기 300 집어넣으면은 2 곱하기 300 얼마다? 600. 이게 최초의 균형이었었어요. 최초의 균형이었었는데 공급은 그대로고 수요가 변한 거야. 그럼 다시 또 하면 돼. 하나 더. 요거랑 요것도 이퀄을 만들어야 돼. 이렇게 이퀄로 만들면은 요거 똑같으면 어떻게 돼요? 1500 마이너스 P는 2P가 되죠. 이거 P 넘어가야 되죠? 넘어가면 몇 P? 3P가 1500이 됩니다. 그럼 P값 얼마 나와? 3으로 나눠주니까 500이 나오죠? 그럼 Q값 얼마 나와? P를 여기다 집어넣으면 되지. P값 500을 집어넣으면 2 곱하기 500이면 1000이잖아요. 그럼 1000 이렇게 집어넣는 거야. 그러면 최초의 균형 상태가 이렇게 됐었고 새로운 균형이 이렇게 됐으니까 최초의 균형가 300에서 얼마를 변했어요? 500을 변했고 최초의 균형 거래량이 600에서 얼마? 1000으로 변했으니까 얘는 200이 상승했고요. 가격은 그리고 거래량은 400이 증가했어요. 라는 조합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이 200 상승 400 증가 해당되는 번호는 그게 몇 번이죠? 2번이 되겠네. 근데 이 문제를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균형에 대한 논리는 계산 문제를 연습할 때 그래서 요 논리를 이제 먼저 머릿속에 잡아 놓으시고 지금 28회 때 나왔던 기출문제 있죠? 이 형식으로 그 트레이닝 하시다 보면은 아마 이거보다 파격적인 문제는 잘 안 나올 거예요. 그래서 연습 문제로서 이제 그 28회 때가 충분하고요. 근데 28회 때 이 문제가 이 당시 처음 나온 것이 아니라 옛날에 나왔던 문제랑 똑같아. 데이터만 다를 뿐이지 푸는 방법은 동일하다라고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가 균형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어요. 그래서 균형에 이제 결정하고 균형에 이동했는데 균형의 결정을 통해서 균형이란 말이 무슨 뜻인지 개념을 잡으시는 도구로 삼으시고 그런데 이제 에이스는 그것이 아니라 균형의 이동이라는 거야. 균형의 이동이 예를 들어 잠깐의 예를 들었지만은 앞에 내용이 있죠. 균형 이전의 내용, 수요와 공급의 변화에 대한 논리를 만약에 모르신다. 그럼 이것도 못 풀어요. 그럼 수요 공급에 대한 변화 내용을 만약에 안다. 이것도 풀어. 그래서 결과적으로 앞에 수요와 공급의 변화 요소와 이거는 서로 연결성이 너무 높은 중요한 주제다라고 생각해 주시고 이걸 꼭 확인을 합니다. 출제원들이. 수요 공급을 확인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걸 알고 있느냐를 정책론이라든지 시장론 이런 데서 또 확인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서두에 수요 공급했을 때 큰 주제가 3개가 있다 그랬어요. 변화, 수요량의 변화, 수요의 변화, 공급량의 변화, 공급의 변화 이런 변화에 대한 논리하고 두 번째가 균형에 대한 논리. 그 두 가지는 큰 주제, 3가지 중에 2가지 한 거야. 마지막 3번째가 수요 공급의 에이스죠. 이걸 탄력성이라는 주제가 나옵니다. 이렇게 탄력성은 이제 또 다른 이제 내용입니다. 그래서 탄력성이 어떤 것인지 이제 기본 강의에 맞춰서 중요한 거를 한번 건드려 보도록 하겠고요. 탄력성에 대한 논리 여러분들 페이지를 보시면은 112페이지부터 나오게 되어 있고요. 그 내용들은 이제 다음 시간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균형 잘 잡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